자, 공부합시다. 오늘 그 시간표가 Asset Management Industry라고 앞에 붙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오늘은 Behavioral Finance로 시작을 하고 Behavioral Finance가 3번네요. 3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Asset Management Industry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Asset Management Industry는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운 챕터로 하나 이제 등장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PWM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걸 하도록 하고 일단은 Behavioral Finance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레벨 2를 다 마쳐서 3까지 오신 분들 마지막 한 번 하면 이제 끝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리고 3는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서 뭐 테크니컬하게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차피 에세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에세이로 뭔가 써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요 조금 연습을 이제 조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어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에세이와 관련된 거는 별도의 특강도 한번 있어요. 이렇게 에세이를 작성하세요라는 뭐 가이드를 한번 하는 그 특강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좀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물론 뭐 저도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런 유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이제 여러 번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만약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에세이로 특히나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쓰면 될까 이런 거를요 머릿속에다가 조금씩은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장황하게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분리 포인트로 그냥 아주 짧게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마시고 뭐 웬만큼 영어 실력이 되게 되면 다 그냥 합격을 한다. 그리고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영어에 늪에 빠져서 자괴감으로 또는 스스로 보기에 내가 영어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시험 칠 때 혹시나 부담되지 않을까 스스로 만든 늪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추락하는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에세이로 나오는 거는 계산하는 문제도 그냥 에세이 타입입니다. 캘큘레이션 하세요라는 거. 그 계산 문제는 뭐 객관식으로 나오든 주관식으로 나오든 있잖아요.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푸는 과정을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는 건 에세이 타입인 거고 계산 과정 필요 없이 답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멀티플 초이스 케이스인데 계산 문제도 에세이 타입에 들어오다 보니까 계산 과정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에세이에 대해서 좀 영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지는 마시고 웬만큼 또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를 분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답을 어떻게 썼는지를 갖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과거의 기출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앤서가 있어요. 근데 가이드라인 앤서가 그대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앤서는 마치 그냥 무슨 교재 쓰듯이 있잖아요. 되게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만 내가 발라내서 몇 개의 문장으로만 두세 개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쓴다. 요렇게만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키 컨셉에 해당되는 것들이 스웨츠 노트에도 보게 되면 키 컨셉에 해당되는 그 문제에 답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북도 보면 뒤에 이제 엔드 오브 챕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북 엔드 오브 챕터 문제 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답들을 보시면 답이 되게 깁니다. 에세이 탑으로 뭘 쓰세요, describe 하세요, explain 또는 justify 하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길게 돼 있는데 그 길게 돼 있는 문장 그대로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길게 돼 있는 문장을 좀 요약해서 두 문장 정도, 뭐 길어야 3문장 이내에서 내가 요약하겠다 이렇게 좀 요약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영어의 패턴이 있어요. 문장 쓰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갖다 몇 가지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어차피 문제가 당신의 인생 철학을 갖다 쓰세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답을 쓰는 것들은요 패턴이 아주 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자기만의 문장 패턴 몇 개만 좀 정리를 잘 하셔서 거기다 키워드 바꿔 끼우고 나중에 이제 답을 쓰는 그 연습을 좀 하시고 시험에 가까워지면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자, CFA 시험의 레벨 1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개념의 컨셉에 대한 걸 주로 물어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레벨 2는 인텐시브하게 캘큘레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레벨 2의 기본 시험 화두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레벨 2는.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레벨 2의 주제다 보니까 레벨 2는 계산 쪽으로 되게 인텐시브하고, 그러면 레벨 3는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그게 주제입니다. 큰 컨셉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컨셉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대한 것도 물론 조금씩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려고 하게 되면 매크로 이코노미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세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생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지, IPS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주제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3는 그 조금 있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계산하고 문제 풀고 읽고 줄 긋고 하자 이런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진짜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걸로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휘발성이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그 까먹지 않는 방법은 반복해서, 지나간 것도 반복해서 다시 보고, 반복해서 다시 보고, 요렇게 해서 자기만의 좀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서브노트 형태가 되었던, 아니면 여기 LOS 중심으로 내가 키 컨셉을 두세 개는 달아놓고 그걸 갖다 매일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든 그걸 잊지 않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열심히 공부해서 디테일을 잘 알았어요. 그 디테일을 알아서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주제들 대부분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된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갖다 못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럼 디테일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전체 프레임워크가 잘 흔들리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 되게 자신이 없고요. 문제를 보는 순간 되게 긴장을 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도 차마 내가 다 활용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정리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요. 그 프레임들을 쭉 다 풀어갈 수 있어요. 학원이 좋은 이유가 그런 프레임을 짜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학원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정리하는 기법이라든지 뭐 또 이런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정리를 여러분 진도도 같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가 아직 아까 그 안일 사람이 이야기했었겠지만 교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스웨트 노트가. 뭐 추석 전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Behavioral Finance 하는 동안은 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Behavioral Finance는 여러분이 받으신 지금 그 제본된 책 있잖아요. 이북 제본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LOS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LOS가 안 바뀌었다 보니까 내용도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작년 교재로 봐도 사실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일단은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Behavioral Finance는요, 여러분 지금 받은 교재로 보면 그 페이지, 우리 그 제본한 책 있죠? 제본한 책도로 본다면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07페이지에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리딩 7이요. 자, 요 챕터하고 그 다음 챕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디비주얼,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비해빌 바이어스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가 그 다음 챕터입니다. 그래서 챕터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해빌 바이어스가 뭐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챕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챕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챕터는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도 보게 되면 그 프로세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이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비해빌 파이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인디비주얼 바이어스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 상에 내재되어 있는 바이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바이어스를 그냥 바이어스의 약간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거의 중복되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챕터는 그냥 하나의 챕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첫 번째 챕터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게 그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아카데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론적 학문적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얘기 있고 Behavioral Finance가 이런 거야라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작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요 첫 번째 챕터가 아니라 요 다음 챕터에 해당되는 게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각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바이어스 또는 머릿속에 있는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공부를 합니다. 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혹시 재수하신 분 계신가요? 레벨 3 재수. 좀 그렇군요. 삼수는
미안합니다. 재수하신 분. 못 가르쳤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제대로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뭐 내용들을 다 아시는 뭐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다시 한번 들으면 뭐 다 아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이럴 텐데,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금까지 여러분의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주제에는 없던 그 behavioral finance라는 행동재무학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약간 있잖아요. 내용들이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사이콜로지,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behavioral finance는 그 주제로 유형으로 본다면 이런 유형이에요. 옛날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 제가 behavioral finance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behavioral finance는 뭔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remedy, 어떤 조치를 갖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치유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가, 뭐 기침을 해요, 이런 것들은 현상이고요. 누군가 기침을 하는 현상인데, 왜 기침을 하는 거지라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기침을 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감기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천식이나 이런 병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 원인들이 다릅니다. 그 원인이 다르면, 다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치유책도 다 달라지게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현상은 똑같다고요. 기침을 해요라는 현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behavioral finance에서 그래서 문제가 나올 텐데, behavioral finance 문제는 주로 아이템 셋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보면 이 PWM하고 같이 연결해서 잘 나오는데, 개인 자산 관리 연결해서 잘 나오는데, 긴 스토리의 아이템 셋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어떤 그 내용을 딱 파악하게 되면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뭡니까? 라고 있잖아요.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바이어스가 이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실마리가 문장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판단의 실마리에 있는 문장에 들어와 있는 말들이 주로 보게 되면 기침을 해요라는 이런 현상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현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와 있고, 그 현상을 보고서는 이제 당신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어떤 바이어스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 게, 문제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나중에 두 번째 챕터에서 공부할 바이어스가 실제로 시험 목적으로 본다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류의 바이어스가 대부분 오버랩 됩니다. 중복돼요. 개념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중복이 되어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약간의 판단이 필요해서 경계에 속하는, 회색 지대에 속하는 그런 바이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거 무슨 바이어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는 답을 쓴 사람이 그 가이드라인 엔서에 보니까 얘는 바이어스를 이거라고 정의를 했고,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왜 안 해놨지? 사실은 다른 거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엔서에 보게 되면 그 한 두세 개의 중에 원 오브 댐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했잖아요. 맞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도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피에서 답을 이거예요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답이긴 한데, 약간의 보게 되면 뭐 복불복이라는 뭐 조그만 있잖아요. 어떤 운이라는 것도 좀 작용할 수 있는 과목이 behavioral finance입니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2입니다. 이렇게 답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가 않고 어떤 현상 보고 원인 뭡니까 찾는데, 그 원인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둘 중 하나가 원인인데 답은 있잖아요. 얘가 원인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아니야. 걔가 원인이었어. 근데 걔는 있잖아. 내가 선택한 원인은 답이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답을 맞춰야 되는 거라서요. 답을 못 맞춰야 되면 말짱꽝이에요. behavioral finance는. 근데 답을 맞추는 게 약간 움직이는 타겟을 갖다 내가 맞춰야 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서, 나중에 다 이거라고 판단을 해놓고도 보면은 꼭 확신이 안 서는 게 behavioral finance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부담이 되는 과목입니다. 윤리 있잖아요. 윤리. ethic. 에틱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사례를 주고, 판례 같은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바이올레이션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나중에 이거 바이올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게 확실하게 100% 자신감이 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 100% 자신감 있나 보네. behavioral finance도 마찬가지예요. 100%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라고 해놓고도 100%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좀 약간 오버랩 되는 내용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운도 작용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behavioral finance 끝나고 나면 나중에 private wealth management 할 텐데,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정답이 딱 있어요.
이건 답이 이겁니다. 딱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얘는 좀 어렵지. 왜? 틀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아주 재수없는 얼굴로 보는데.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전체 그 CFA 레벨 3를 공부하시는 전체 모든 레벨 3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무게감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비중도 높고, 그리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틀렸다, 자, 망쳤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떨어지니까 제일 부담됩니다. 뭐 초반인데 근데 과목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목 계속 진행하면서도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리뷰하고 이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계속 프레임을 끌고 가기 바라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에 Reading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고 이제 행동재무학적 관점이라는 이야기인데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 investment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전통 파이낸스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behavioral finance의 관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게 전통 파이낸스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또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이 좀 다른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 이 첫 번째 챕터는 전통 파이낸스하고 behavioral finance는 어떤 점에서 그러면 다른 겁니까? 아카데믹하게 이론적 배경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합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챕터 넘어가게 되면 바이아스들이 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아주 개별적인 바이아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다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포커스에서 자, 이거 지금 포커스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약간 confusing한데 얘들이 보면 그 두 번째 이거 좀 포커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some candidates find this study session confusing하다고 되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다 터미놀로지, 그러니까 어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대단히 많아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갖다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 보게 되면 사이콜로지, 심리학과 관련된 용어 정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리학이라는 게 이렇게도 설명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면요 컨퓨징합니다. 그 정답이 딱 이거라고 말하기 아주 되게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이거 좀 포커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면 many of the concepts are overlapping. 대부분이 보게 되면 오버래핑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좀 다르게 정의가 돼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자, 밑으로 본문으로 내려가서 자, 모듈 7.1이란 거 한번 볼까요? 모듈 7.1 인트로에서 Traditional Finance vs Behavioral Finance라는 거 봅시다. 전통 재무하고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제 이야기인데요. LOS가 보면 두 개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Contrast.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비교하라는 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아카데믹하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런 거라서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두 개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Behavioral Finance는 전통 파이낸스하고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먼저 봅시다. Traditional Finance focus on how individual should behave. 그럼 뭐 should에 동그라미 칠 것 같으네요. behavioral finance는요, 당위의 학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합리적 투자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통 파이낸스 should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assume이라고 되어 있어요. it assumes. assume 동그라미 칠까요? 가정은 또 어떻게 하냐면 people. 여기서 말하는 people은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라는 게 첫 번째 rational 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합리적 투자자의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risk averse.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입니다. 이렇게 또 가정합니다. 그리고 selfish utility maximization. utility maximiz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면서 본인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자자들에 대한 가정이에요. 오케이? 합리적이라고요. rational 합니다. 반면에 또요, 그 다음에 또 risk averse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서 보면은, such individual, 이런 류의 투자자들을 우리는 rational economic RAM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which will lead to efficient market.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는 거냐면, efficient한 시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는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일단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행동을 behavioral finance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전체를 behavioral finance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을 behavioral finance 관점에서 설명하는 걸 마이크로 behavioral finance라고 하고 시장 전체를 갖다 behavioral finance 설명하는 걸 매크로 behavioral financ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마이크로 behavioral finance를 공부를 하고 매크로는요, 우리는 뒤에 보면 간단한 소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든지 주로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개인의 심리에 있잖아요. 되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에 1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Traditional Finance is concerned with a normative analysis라고 되어 있잖아요. normative analysis라는 것은 규범적 분석인데 이 규범적 분석에 해당되는 그런 아까 조동사 처음에 나왔던 게 should behave 이렇게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라고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and determining the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답을 내고자 하는 게 전통적 파이낸스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자, 전통 파이낸스에서 투자란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예요? 좋은 투자란. 응? 뭐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했나 보다. 자, 전통 투자에서 투자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투자의 가치는 뭐의 함수예요? 이미 다 공부해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아니 오랫동안 날 봤잖아. 아니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아실 거고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얼굴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투자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시키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늘 우리 이야기했고요. 투자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 함수다고 말해볼까요? 뭐뭐의 함수다.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입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걸 했네. 투자의 가치라는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투자하겠습니까?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투자할 거고 같은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쪽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있잖아요. 투자를 분석하는 거를 mean variance framewo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투자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까? 하게 되면 X축과 Y축에다 뭘 놓습니다. X축에 놓는 게 위험 놓고, Y축에는 기대 수익 놓고, 거기서 좌표에 점을 딱 하나 찍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은 것, 같은 기대 수익 위험이 작은 것 선택하자. 우리 그런 걸 레벨 1에서는 도미넌스 프린시플, 지배 원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같은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걸 해야 되는 게요. 굉장히 규범 노마티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높아지는 거냐면 개인의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요. 그 좋은 투자, 전통 투자에서 좋은 투자라는 거는요, 저평가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투자인 거죠. 저평가된 투자. 기대 수익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된 투자이기도 하고, 같은 위험이면서 기대 수익이 높아요, 이런 것도 좀 저평가된 투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저평가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의 decision making 하는 게 우리는 mean variance framework, 기대 수익과 분산과 같은 위험을 두 가지 척도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게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였어요. 근데 때로는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 거를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게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예요. 왜 그렇게 충분히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지?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는 게 비헤이비얼 파이낸스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또 10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시작하는 거 볼게요. Behavioral Finance is descriptive. 얘는 설명형이에요. descriptive 하다는 거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행동을 설명할 뿐입니다. 자, which focus on describe how individuals behave and make decision. 자, how individuals와 behavior 사이에다가요, do라는 동사 한번 써볼까요? do. how individuals 다음에 do behavior 이렇게요. 그리고 do에다가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그럼 behavioral finance는 뭘 하는 거라고요?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should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it draws on concept of traditional finance. 기본적으로는 traditional finance 하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y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neuro economy 이런 이제 다양한 있잖아요. 학문들이 좀 결합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주로 이제 뭐가 많이 들어올 거냐면 finance에 그 psychology 심리학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의사결정하게 되는 심리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은 위험 회피형이신가요?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위험 회피형이냐 이겁니다. 일관성 있게. 로또 한 번도 안 사신 분. 로또 사보신 분. 오늘 토요일이라서 전 집에 가면서 로또 살 생각인데 내일 제가 강의 안 나오면 로또 당첨된 그럴 거예요. 사실은 로또는요 아주 낮은 확률입니다. 814만 150분의 1의 확률이에요. 814만 150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보게 되면 814만 15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814만 150개가 45개의 숫자에서요 6개를 갖다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뽑아내세요. 중복되지 않게. 그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5 컨비네이션 6이고 45 컨비네이션 6을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814만 150개예요. 814만 150개 중에서 하나의 조합이요 1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옆에 와가지고 친구가 로또 산다라고 하면서 로또 슬립 주세요 해서요. 거기다가 숫자 6개를 마킹하고 있는데 1, 2, 3, 4, 5, 6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되면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은 저게 미쳤나? 저런 점수, 저런 숫자의 배열이 될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맞습니까? 아니 숫자를 갖다 6개는 마킹해야 되잖아. 그런데 1, 2, 3, 4, 5, 6을 마킹을 딱 했다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저거 당첨될 확률이 있다 없다? 완전 불가능한 점수를 제가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7, 13, 2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갖다 랜덤하게 좀 이렇게 띄워놔야 좀 당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1, 2, 3, 4, 5, 6으로 마킹을 하는 거나 7, 11, 14, 뭐 이렇게 21 이렇게 마킹하는 거나 확률은 814만 150분의 1로 똑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로또 써서 당첨된다는 게 그냥 1, 2, 3, 4, 5, 6에다 마킹해놓고 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말한 거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숫자를 갖다 마킹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한 걸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기대값은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로또를 삽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하게 되면 이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는 거야 이런 거라고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 행동은요 should의 관점에서 말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한다고요. 그런 걸 한다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를 설명하는데 그 행동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이어스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라고. 그리고 그 바이어스를 잘 이해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에 얘가 이렇게 굴절된 바이어스가 끼어들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이 사람이 하는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굴절된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있잖아요. 뭔가를 미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CFA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CFA 학회가 있어서 뭐 하실 거예요?
비밀이구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그죠? 야심찬 그런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인데 말하기 어렵죠, 지금. CFA를 하는 이유. CFA 하면 세상이 바뀐다. 맞아요?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CFA 합격해도 뭐 바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FA를 하는 이유는 레벨 3까지 와 앉아 있는 이유는 수없이 우리가 배웠는데 매몰 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매몰 원가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원투했던 게 아까워요.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투자한 금액이 아깝고 다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쯤은 알아요. CFA 레벨 3 해봤자 인생이 안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3 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한 게 아깝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조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니? 이게 이제 희망을 거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만큼 합리적이진 않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때그때 바꾸고 전통 파이낸스는 사람을 마치 사이보그처럼 취급해요. 아주 사이버금 처리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전통 파이낸스는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좀 불완전한 인간이야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갖다가 있잖아요. 바이어스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CFA가 되게 되면 자, 여러분은 스스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CFA니까 내가 분석도 많이 해보고 했겠지만 사실은 CFA라는 있잖아요. 그런 명함에 딱 CFA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는 언제 필요하겠어요? CFA를 따서 내가 내 스스로 투자해도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명함에다 CFA를 찍어야 된다.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거야. CFA에다 명함에 쓰는 거는 그 명함을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CFA라는 이름이 붙는 명함을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믿을만 하겠군. CFA니까. 요러려고 나는 CFA 명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포트폴리오 매니저처럼 뭔가를 할 텐데, 포트 매니저 이런 게 될 텐데, 여러분의 돈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돈을 매니지먼트 할 거고,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주세요 하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순간에, 나는 CFA거든. 그리고 CFA니까 뭘 또 공부해?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공부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왜곡된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거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바이어스를 딱 이해하는 순간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이거군.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해서 있잖아요.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고객을 보게 될 텐데 그 고객의 머릿속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마치 상담하는 카운셀링하는 의사처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읽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공부해요. 잘 이해되시는 거지? 그 전통 파이낸스부터 빨리 벗어나시라고. 전통 파이낸스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라는 규범적 이야기고 실제로 사람은 규범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를 갖다 조금 잘 이해하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공부해요. 봅시다 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레코그나이즈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레코그나이즈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찾으셨나요? 오른쪽 끝에 보면 둘, 넷, 다섯 번째 줄이네. Behavioral finance recognize that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the decision making, leading to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bias.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Behavioral finance는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한다. 이런 걸 갖다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뭘 인식하는 거냐면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주어지는 방식.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이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다. 거기서 줄 좀 그어놓으세요.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 the way information presented 줄 쭉 긋고요. 이 줄 끈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 framing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을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fram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framing을 하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이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레이밍이 결국은 뭐에 귀착이 되는 거냐면 뭔가 머릿속에 바이어스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요, 심리적인 뭔가 바이어스를 불러일으키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귀착이 되어서 아주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되게끔 만듭니다.
무슨 말 이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하는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가 3분의 1이 남았어요. 소주가 3분의 1이 남은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지.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갖다가 주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될 게, 이 프레이밍을 대단히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나중에 두 번째 챕터에 가시게 되면 이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걸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물론 이 챕터에서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요.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의사결정들이 막 이상한 게 나와요. 똑같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제가 예도 들어서 한번 했었는데 요즘 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individuals 계속 읽어볼게요. individuals are normal. 아까는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개인이 뭐라고 했어요? normal 하지 않고 rational 하다고 했습니다. rational. 전통 파이낸스는 rational한데 behavioral 파이낸스는 사람이 그냥 normal 할 뿐입니다. 그냥 정상적이에요. rational은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and then may or may not act in risk averse utility maximization manner. 그러니까 may or may not 이니까 이거 다른 말로 이거 대꾸에 해당되는 말로 말하게 되면 consistently란 말인데 일관성 있게 사람들은 위험 회피행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위험 회피행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험 회피행이 아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밑에 다음 문제 한 문장 띄어넘어서 보게 되면 This can result in market that temporarily or persistently deviate from efficiency. 자,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 그냥 노멀한 사람들이 있는 시장은 이피션트한 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피션트하기도 하고요. 이피션트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또 밑에 가봅시다. Behavioral Finance는 그게 영역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Macro Behavioral Finance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Micro Behavioral Finance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Micro부터 보면, Micro Behavioral Finance is concerned with describ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n individual. 개인들이 의사결정에서, 심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Micro한 Behavioral Finance고요. 그 다음에 또 매크로한 것도 있어요. Macro Behavioral Finance focus on explaining how and why markets deviate from what we would term efficient in traditional finance. 전통 파이낸스 말하는 efficient 시장이 아니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 거지? 그걸 또 Behavioral Finance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매크로한 Behavioral Finance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한 게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OS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한 거 말고 매크로한 LOS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그 Behavioral Finance의 LOS 보게 되면 이 챕터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챕터에도 또 하나가 있고 두 개의 LOS는요 매크로한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크로한 거는요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이거는 매크로한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Traditional Finance, 일단 전통 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Traditional Finance 바로 밑에 좀 예백이 있죠. 약간의 예백이 있는데, 트레이드 파이낸스 그 밑에다가. 이런 말을 좀 씁시다. 조금 있잖아요. 번호 1번 이렇게 하고요. 트레디셔널 파이낸스 바로 밑에다가 예백에다가 1번.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하나 따라 놓으세요.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RAM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가로쳐도 됩니다. 이렇게. RAM이라는 게 rational하고 economic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합리적 경제 주체예요. 이런 얘기인데요.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개인 투자자를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를 정의하는 거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전통 파이낸스입니다. 그 전통 파이낸스 개인은 합리적 경제 주체예요. 그 합리적 경제 주체는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 그게 첫 번째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Traditional finance is based on the neoclassical 쪽 거기서 assumes 봅시다. assumes individuals are risk averse. 전통 파이낸스 개인은 어떻다고요? risk averse 위험 회피행이에요. 그 다음에 have perfect information 정보를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퍼펙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정보 비대칭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The focus on maximizing their personal utility function. 개인의 효용을 갖다가 높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전통 파이낸스에서 가격은 뭐의 함수예요? 아니, 뭐 함수라고 뭘 높이는 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통 파이낸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있잖아. 펀더멘탈한 거는 그 재화가 나한테 주는 효용이 그 재화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옛날에 예를 몇 번 들었긴 했는데 지금 제가 물 한 통을 사려고 저기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물 사게 되면요 1,000원이면 이제 물 한 통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갖다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누군가가 물 한 통 가지고 얼마에 사겠습니까? 하게 되면 1,000원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물 한 통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1,000원 주고 사시겠냐고. 만약에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 한 통 파는 사람이 이거 100만 원 줘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 효용이 결정한다고요, 효용. 그러니까 자기가 효용을 갖다 맥스마이즈 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게 전통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레셔널하고 이코노믹한 사람이라서 램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램 사람들만 모여있게 되면요, 시장은요, 이피션트 시장이 됩니다. 효율적 시장.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배분되기로도요. 그리고, 자, a rational investor will exhibit utility theory, 효용 이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거 패러그 마지막 문장에 rational decision maker will follow for self-evident rules of axiom이라고 했어요. self-evident rule와 axiom이라는 거는 스스로 있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입니다. 공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요 당연한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스스로 자명한 원리가 엑시옴이라고 해요.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컨대 A보다는 B가 좋고 이해됩니까? A보다는 B가 좋고 B보다는 C가 좋아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두 개 놔주면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다시 A보다는 B가 더 좋아. B보다는 C가 더 좋아. 그럼 A하고 C 중에서 고르면 어느 거 고르시겠냐고. 왜? 증명해봐요. 증명.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거는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당시되는 원리가 일종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 가지 공리가 있어요. completeness라는 것과 transivity라는 것과 그 다음에 independence, continuity라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아카데믹한 이야기들이에요. 아카데믹이라서 사실은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는데 아카데믹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조금 가다 보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뒤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네 가지 공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냥 이거는, 읽어보고 싶이 지나가셔도 돼. 뭐 시험과 관련해서 놓을 일이 별로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109페이지에서 The decision process of a RAM who follows these axioms can be explained using event diagrams, Bayesian formula, and updating probabilities for new information. 자, 이런 요 같은 네 가지 공리가 있잖아요. 만족이 되는 그런 합리적 경제 주체들은 보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거냐면 베이지안 띠오리처럼요. 이렇게 좀 스텝 와이즈 되어 있는 단계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지? A by B라고, A, 기본 B라고 되어 있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과 이거는 같은 뜻인가요? 요거와 이거의 의미는? 요거는 그냥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오리지널 확률이고, 이거는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given B,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정보가 시장에 온 거냐면 B라는 정보가 왔어요. 그 B라는 정보가 오게 되면 그럼 B라는 정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요 A가 일어날 수 확률은 좀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베이지안 띠어림 방식하고 사실은 똑같죠. 그 식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일단은요 B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또다시 보니까 B 기본 A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런 확률을 베이스 레이시라고 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내가 추정했던 확률이죠. 근데 처음에 추정했던 확률은 A가 일어날 수 확률은 요거였어요. 요 %였다고. 그런데 나한테 새로운 정보가 온 거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이런 전제가 또한 일어난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요거라고 했는데 B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단계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런 다른 정보 없을 때 A의 확률은 이런 거였어. 근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럼 B가 일어나게 되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는 그럼 얼마만큼 확률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새로운 있잖아요. new probability로요. 우리는 다시 또 바꿉니다. 수정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 공식이, 여기 뭐예요, 이거? 이게 베이지안 포뮬라 있잖아요. 조건부 확률 구하는 식이잖아요. 조건부 확률. 자, 전통 투자에서는요,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확률 추정,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A라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확률을 갖다가 수정합니다. 수정. 자, 그 식이요. 밑에 보면은 probability A given B라고 해서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 A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conditional probability. 밑에 example 한번 봅시다. example. example에 applying Bayesian formula, Bayesian formula 같은 한번 적용을 시켜볼 텐데, 이런 정보가 주어져요. 봅시다. assume blue bag and green bag each contains 10 coins. 백 두 개 있어요. 파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색 백도 있는데 다 10개의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백 두 개는 10개의 코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또 블루백 컨테인스 4개의 US 코인이 있고 6개의 캐나디언 코인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린백도 보면은 8개의 US 코인, 그 다음에 2개의 캐나디언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코인 모두 몇 개 있어요? 20개 있지 20개. 미리 다 알고 있다고 20개의 코인이 있다는 거를. 그중 US 코인 몇 개 있어요? US 코인은 12개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오케이? 질문해 볼게요. US 코인을 갖다가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건졌어요. 누군가 이제 호주머니를 딱 펼쳤는데 보니까 뭘 들고 있냐면 US 코인을 갖다 얘가 펼친 거예요. 알고 싶은 거는 이 US 코인이 어디로부터 온 걸 알고 싶은 거냐면, 어디 갔어? 블루백에서 왔다고, 온 확률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말 이해돼요? 아니 20개의 코인이 있는데 말이지 블루백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백에도 있고 코인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블루백과 그린백에는 US 코인도 있고 캐나디언 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코인 꺼내왔어라고 하면서 이제 코인을 다 꺼내온 거예요. 손에. 보니까 US 코인을 꺼내왔는데 저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US 코인이요. 블루백에서 있잖아요. 꺼낸 확률을 알고 싶다고. 이해돼요? 확률 얼마예요? 확률은 그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긴 있지만 다이어그램도 그런 나와 있지만 US 코인을 갖다가 거기서 꺼냈을 확률, 그 블루백에서 꺼냈을 확률. 응?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계산해놓긴 했는데 블루백으로 갈 확률과 그린백으로 갈 확률 각각 50대 50에 50%가 있고 다시 그 블루백에서 US 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 캐나디언 코인도 할 수 있는데 자 블루백으로 갔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US 코인을 갖다 가져올 확률은 40%고 이해됩니까? 블루백으로 갔다는 전제하에 캐나디언 코인을 갖고 올 확률은 60% 이런 식으로 각각 확률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0.2, 0.3, 0.4, 0.1 이래서 확률은 전체 10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블루백이 있잖아요. 블루백일 확률은 뭐, US 코인일 확률은 몇 %예요? 60%. 그죠? 그 중에서요, 그걸 블루백에서 가져올 확률은 60분의 20이니까, 33.3%가 이거 확률이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때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요를 갖다 있잖아요. 표현하고자 하는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게 되면요, 야, 블루백 갈 확률이 몇 %예요? 50%. 그 다음 블루백에서 보게 되면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확률은 몇 %, US 코인은 몇 %지? 그걸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한다고요. 잘 이해되신 거죠? 자, 이거 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라고 좀 로지컬하게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는 것 갖다 보여줍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for the exam 바로 밑에 보시면요. risk aversion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risk aversion이 요거는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요거 앞에다 risk aversion 번호 좀 2번 해놓으세요. 번호 2번. 지금 요 책에서는 아직 여러분 스웨트 노트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스웨트 노트 받게 되면 여기 공부한 걸 갖다가 스웨트 노트에다 옮기실 거죠. 또 옮기실 거 아니에요? 그 옮기실 때 제가 넘버링을 다시 해드릴게요. 넘버링을. 각 챕터마다 넘버링을 갖다 좀 하셔서, 지금 보게 되면 리스크 어버전이나,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그 110페이지 제목이나 그 108페이지의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나 같은 레벨처럼 돼 있잖아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게 하이라키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근데 이제 주제를 갖다가 제목을 더 틀룩틀룩 다 뽑아놓긴 했는데, 이 제목들이 마치 서로 같은 순위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는 어떤 주제에 포함이 되는 주제고,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좀 하이라키 체계가 있어요. 근데 체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여기다 제가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스웨트 노트를 받게 되면요, 그때 넘버링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넘버를 갖다 앞에 좀 다시 해야 돼요. 중간에 제목을 삽입하기도 하고,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넘버링 해둔 것 중심으로요, 목차를 갖다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목차만이라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세요. 그래야만이 머릿속에 체계가요, 계속해서 머리가 살아있습니다. 자, 리스크 어버전, 위험 회피형이라는 소리네요. 이건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잠깐 쉽시다.